열어젖힌 바로크와 그 바로크의 전성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그림은 골리앗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비드 상은 다비드라고 하지. 그 미켈란젤로가 했던 조각상도 다비드죠. 다윗, 영어로 다윗. 저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하나의 서사죠. 뭐야? 약한 약한 젊은이가 그 무지막지한 적장을 돌팔매로 때려 죽였어.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다는 이제 서사인데, 그래서 그 목을 자른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림들이 또 있어요. 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여성이 쟁반에다가 남자 머리를 들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서사예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접시에 들고 있는 살로메라고 하는 여성이거나, 또 하나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뭐냐면 그, 그 유디트라고, 성경 외경에 유디기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유디트가 뭐냐면 누구냐 하면 사람 이름인데, 이 여자 이름이 유디트예요. 유디트가 이스라엘 민족이 침략한 적군 이런 걸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한 적군의 적장이 이 유디트를 탐했나 봐. 그 대략적인 서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디트가 밤에 이자의 침소에서 술 먹고 잠들어 있는 적장, 이 사람의, 이게 홀로페르네스거든. 홀로페르네스라고 하는 적장의 목을 베내서 결국 민족을 구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 젊은 여성이, 그죠? 그, 이 여성이 당시 시대상으로 여성이라고 하면 힘없고 약하고 뭐 이런 존재잖아. 근데 적장, 사령관, 적군의 사령관의 목을 베서 민족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디기는 그림으로 많이 그래서 기록됐어요. 그 이제 이 작품은 어, 아까 이제 우리 누구야? 미켈란젤로 말고 누구였어? 카라바쪼. 카라바쪼가 그린 그런 유디기예요. 근데 자, 이것도 카라바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라바쪼가 그린 유디기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유디시 예쁘지? 예쁜 여성이 이 무지막지한 남자를 칼로 죽이고 있어. 그리고 뒤에 하녀는 할머니네. 그죠? 그런 공통적인 어떤 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 그러니까 어떤 장면일까를 상상하면서 유디슨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일 것이고, 어, 적장은 이랬을 것이고, 그런데 전혀 다른 이미지가 하나 등장을 해요. 이건 어때요? 유디, 유디시, 유디티가 굉장히 건장하지. 건장하고, 저 유디티를 돕고 있는 하녀는 더 젊은 여성이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 젠텔스키라고 하는 젠텔리스키 아르테미시아 젠텔리스키라고 하는 여성 화가예요. 그러니까 1500년대인데 1600년이 되기 전이에요. 1500년대 후반인데 여성이 그림을 배운다는 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 거예요. 당시 신분으로 봤을 때 여성이 참정권을 가진 지는 불과 200년이 안 됐어요. 알지? 그죠? 그러니까 당시 시대상으로 여성이 그림을 배워?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음, 아르테미시아 젠텔리스키는 아버지가 화가였어요. 그러니까 성이 같으니까 젠텔리스키겠지? 그러니까 젠텔리스키를 검색하면 그 아르테미시아 젠텔리스키 말고 아버지가 검색할 때도 많아.
지난번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그 바로크와 그 뭐지, 카라바치와 바로크의 친구들 뭐 이런 전시를 했었거든. 작년 3월 달까지 했었어요. 그 전시를 가보면 거기에 젠틀리스키라고 써 있어. 그리고 난 당연히 이 작가 그림이 왔을 줄 알았더니 좀 달라 그림이. 아닌데 이거는 젠틀리스키 거 아닌데 알고 봤더니 젠틀리스키 아버지 젠틀리스키. 그 젠틀리스키 아버지도 화가였어요. 근데 그 딸이 어렸을 때 그림에 재능을 보이니까 딸한테 그림 수업을 시킨 거야. 그림 수업을 시켰는데 그 그러면서 자기 친구한테 딸을 맡겼는데 이 친구가 딸을 강간해. 그래갖고 아르테미시 엔틀리스키는 그 약간 이 작가의 어떤 작업에는 그 페미니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수컷들이 갖고 있는 욕정에 대한 어떤 이 은유적인 비꼼, 공격, 뭐 이런 어떤 상징성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작품도 보면 이게 아씨 왜 이래? 이 작품도 보면 그죠? 이 여성이 굉장히 강력한 머슬 파워를 가진 여성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어, 그 미술사가들 사이에서는 최초의 페미니즘 회화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아르테미시아 젠틀스키를 최초의 페미니즘 회화로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다음 작품 마찬가지로 그 젠틀리스키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이제 적장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어딘가로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적어도 저 속에 이제 머리가 있죠. 망을 보고 있죠. 이거를 선생님이 왜 보여주냐면 아까 카라바치오가 그렸던 유디기와 젠틀리스키가 표현한 유디시 굉장히 성격이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소재로 그림을 만드는데 전혀 이미지가 다르죠. 그러니까 카라바치오의 유디기는 예쁜 여성, 그죠? 예쁜 여성이 어, 적 사령관의 목을 따는 장면, 그죠? 그러니까 그 예쁜 여성이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그죠? 아주 그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그죠? 어떻게 이러면서 목을 따죠. 근데 이제 젠틀리스키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저러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저러면서 아무리 잠들었었지만 자기 목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아무런 저항이 없이 저렇게 목을 딸 수가 있다고? 그죠? 저 주저하는 표정으로? 아니라고 이제 상상한 거죠. 그러니까 왜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바로크 회화가 갖고 있는 르네상스와 비교되는 핵심은 리얼리즘이라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 화가들은 어떻게 얼마나 더 그것이 사실적으로 그런 장면이 어떤 장면이 사실적일까? 그러니까 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측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사실적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카라바치오가 가진 상상력과 아르테미시아 젠텔스키가 가진 상상력이 달랐다는 얘기지. 이거는 티치아노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이거는 아까 우리가 그 봤던 그림들보다 한 1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500년대 초반에 그린 거예요. 1510년대 그린 거니까, 이 티치아노의 그림은, 그러니까 아까 카라바치오보다도 더 이전이죠. 오래된 이런 그림.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적인 이미지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시 미화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지금 이 그림 이미지랑 그죠? 그죠? 이렇게 보면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더 관념적이라고 느껴지지. 아까 그게 훨씬 더 사실적이고 관념적인 이미지로 보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티치아노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건데, 르네상스 화가요.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분위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 표정 보세요. 이 평온한 표정으로. 아까 봤던 이런 긴장감의 양상이 전혀 안 느껴지잖아. 이거는 밤에 이제 목을 베서, 그죠? 경비병이 알아채기 전에 이 막사를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그 긴장감이 느껴지는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인데, 그죠? 그런 긴장감이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리얼리즘의 정체가 무엇이냐?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도 리얼리즘인데, 우리가 리얼리즘이라고 할 때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메타포, 이 사실관계를 얼마나 상징적으로 정확하게 적절하게 드러낼 것인가가 리얼리즘의 요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쪽은 이쪽 작품은 19세기 작품이에요. 19세기. 19세기 유디트에 대한 유디기.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폴로페르네스의 목이 보이죠. 여기서는 19세기 유디트니까 어때요? 주인공이 유디트야. 그죠? 건장한, 건장하고 씩씩해 보이고, 이제 뭔가 이렇게 이, 이 독립투사의 느낌이 있지 않니? 그죠? 이렇게 딱 건장하게 칼을 한 손에 쥐고, 저 칼은 이 목을 벤 뒤에 칼일 거 아니야? 음, 저쪽을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 그죠? 이 복장도 그렇고, 여전사의 이미지, 여전사 이미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아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 알죠? 처음 보는 사람. 이 작품 처음 보는 사람. 본 적은 있지. 음, 누구 작품인지 알아요? 클림트. 어.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작품이고요. 여기 뭐가 보여요, 여기? 이쪽에? 머리. 홀로페르네스의 머리. 유디트, 유디트야. 그러니까 구스타프 클림트가 유디트를 표현한 거예요. 느낌이 되게 다르죠. 그 우리가 그 바로크의 젠트리스키까지의 유디트는 그 여전사 유디시거나 예쁜 유디시거나 뭐 이런 분위기라면 구스타프 클림트가 20세기에 그린 유디트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요, 여기는? 중성적? 중성적인?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코드가 숨어 있다고 느껴지는데, 자신이 지금 그날 죽어. 내 목이 잘린다고. 홀로페르네스 입장에서는 내 목이 잘린다고, 오늘 밤에. 그죠? 미래를 예상하지 못하고 저 여성에게 넘어간 거 아니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 거죠. 얼마나 고혹적이었을까? 그러니까 그 고혹적인, 지금, 이거는 지금 잠자리에서 술 먹고 잠들어 있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젖가슴을 드러내고 아주 관능적인 표정으로 입을 살짝 벌리고 있고, 그죠? 눈은 거심칠하게 뜬 상태고. 그러니까 저 고혹적인 모습에 홀로페르네스가 넘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자, 그 고혹성을 담으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 똑같은 유딧인데 여기 보면 이 제목이 써 있어요. 유디트 앤 홀로페르네스. 홀로페르네스 써 있어요. 위에 제목이. 이제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소재를 갖고 전혀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똑같은 유디기의 소재를 작가들마다 시대에 따라 전혀 다르게 표현된다. 그럼 내가 그 소재에서, 그 이야기에서, 그 스토리에서 무엇을 주제로 삼을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아까 티치아노 1500년대 그랬던 티치아노의 그림에서는 딱 그렇죠. 유디스의 얼굴, 하녀의 얼굴, 잘린 홀로페르네스의 얼굴.
이건 뭐야? 그냥 그야말로 그것들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그렸던 초상화라면 카라바치오의 유디기는 어, 아름다운 유디시 적사령관 홀로페르네스를 목을 자르고 있어. 그랬더니 젠틀리스키는 강력한 머슬 파워로 적장을 콱 찍어 누르고, 그죠? 강력한 힘으로 적을 제압하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갖고 있는 파워를 그대로 느끼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여기로 오면 클림트로 오면 20세기의 유디슨 어때요? 말 그대로 그 관능성, 그때 그날 밤에 있었을 호로페르네스가 느꼈을 그 관능성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 이게 회화가 갖고 있는 리얼리즘적 측면에서의 진화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이해되죠? 말이 좀 어렵니? 안 어렵지? 자, 연결해서 젠틀리스키 작품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 아까 선생님이 그 카톡에다가 뭐 쓰면서 내가 오타를 썼더라고. 젠틀리스키야. 제넬릴리스키 돼 있지. 받침이 뭐가 두 번 오타가 나서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예요. 젠틀리스키의 작품이고요. 이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황홀경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이 황홀경이라고 하는 게 왜 이런 게 있지? 성령 체험이라고 하거든. 기독교도들한테는 그런 어떤 그 성령 체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어떤 성령 체험을 하는 상황의 어떤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황홀경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의자부터 앉아. 여기 의자 갖고 와서 앉으 그리고 이게 수잔나와 두 노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아까 내가 이 젠틀리스키의 이 서사를 잠깐 얘기했잖아. 그 어렸을 때 자기 스승한테 성폭력을 당하고 그 스승이자 아버지 친구한테 성폭력을 당하고 그 재판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어. 그러니까 그런 사건으로 재판이 지속됐다는 거는 젠틀리스키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겠죠. 오랜 시간 동안. 소송에 휘말려서. 그래서 결혼도 하긴 했는데, 남성에 대한 어떤, 이 남성들이 갖고 있는 정욕 혹은 이런 남근주의에 대한 혐오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수잔나와 그 두 노인이라고 해서 두 장로, 뭐 장로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노인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하나의 서사예요. 이 여성을 꿰어서 이 두 놈이 이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스토리를 보면 이 개새끼야, 저 둘. 근데 이제 장로니까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나이든 남자들인 거야. 근데 이 젊은 여성을 뭐 이렇게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꿰내서 둘이서 이렇게 겁간하고 하여튼 나중에 이제 죄를 받기는 해. 그 장면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 이 표현력이 굉장히 사실감이 넘치죠. 그죠? 사실감이 르네상스 때의 작품과는 또 이제 다른 느낌을 주죠. 굉장히 사실감 넘치는 장면으로 구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이 지금 뭔가 이 사기치고 있는 이 새끼. 그 옆에서 사기를 획책하고 있는 개새끼. 그두 개새끼와 거기서 그냥 곤란함에 빠져 있는 여성의 표정. 그 표정에서 그런 어떤 이 표현력이 굉장히 그죠? 전달이 잘 되고 있죠. 자, 본다. 클레오파트라예요. 저 뱀한테 물려서 여기 이제 독사가 여기 있네. 또 페오를 맞이한 클레오파트라.
어? 이게 야엘과 시스라? 야엘과 시스라. 야엘과 시스라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것도 비슷한 서사예요. 이거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생활상이라는 게 유목민들이었으니까 이것도 아마 무슨 원수였을 거야. 원수가 이제 이렇게 사막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만나진 거지. 불러들여서 따뜻한 우유를 먹여서 양젖을 먹여서 재워. 자고 있는 얘를 쇠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장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페미니즘적 어떤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남성에 대한 혐오 이런 게 느껴지죠. 아엘과 시스라 1620년 작품인데 이게 자 중세 때 야엘과 시스라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왜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로 이어지면서 리얼리즘적 기량이 더 확충되었다. 그죠?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해부학적인 지식과 표현력이 발달하면서 중세 화가들과 다른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세 때는 못 그렸어. 말 그대로. 후지지. 못 그렸죠. 여기서 잘 그려지죠. 재밌는 게 이거는 이 작가 이름을 내가 틀릴 수가 없었는데 현대의 풍경이죠. 그러니까 아엘과 시스라의 그 작품의 서사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작품이에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이런 이미지는 군인이잖아. 군인인데 저 군복을 입고 있는 현대 풍경이죠. 이 여성이 이렇게 속옷만 입고 있는 장면도 그렇고 이 촛불이 상징하는 것도 사실은 그거죠. 여기 그 고전 이해가 아엘과 시스라에 나오는 고전에 나오는 촛불의 어떤 아이콘이죠. 그리고 이 술병을 들고 있고 저기 총이 나오네. 그리고 이제 망치 대신에 이제 망치 대신에 워커고 쇠말뚝 대신에 대검. 전혀 다른 방식의 상징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그런 작품이에요. 자, 이게 이제 아까 내가 그 쟁반 위에 남자 목이 올라가 있고 여성이 쳐다보고 있으면 어, 이게 기억적으로 어떻다고 했죠?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유디시거나 살로메거나. 근데 이거는 이제 세례자 요한의 목이고요. 이 살로메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렇게 쟁반 위에 남자 목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런 그림을 보면 둘 중에 하나 유디시거나 살로메인데 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여자가 칼을 들고 있으면 유디실 가능성이 높고 옆에 있는 남자가 여성이면 하녀지 하녀. 그죠? 하녀니까 그거는 아까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서 쟁반에 들고 나오는 유딧과 하녀의 모습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 사가들이 후세의 작품들을 연구하면서 그런 기하학적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추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살로메겠다. 이건 유디시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하나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예요. 샘슨이지, 샘슨. 이 샘슨이 장사인데, 로마 그에서 왕이 이제 이 샘슨을 적인데 잡아다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 워낙 기운이 장사라서. 근데 이제 샘슨이 머리에 힘이 난다는 걸 알아갖고, 머리털에서 힘이 난다는 걸 알아갖고, 데릴라가 샘슨을 유혹해서 자고 있을 때 머리카락을 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샘슨과 데릴라,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삼손이라고 들어봤지? 삼손과 데릴라라고 아마 해석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식 이름은 샘슨이지. 그러니까 삼손 말 그대로 SAMSON이겠지. 그 삼손이라고 해석을 한 거고 샘슨으로 발음되지? 자화상이에요. 성 카타리나 모습의 자화상. 그러니까 이 젠틀리스키 아직까지 젠틀리스키인데 젠틀리스키는 자화상을 표현할 때 이제 이런 식의 상징들을 담아서 표현하죠. 우리가 카라바치오도 그랬죠. 카라바치오도 바쿠스를 그리거나 뭐 메두사를 그릴 때 자기 모습을 갖고 뱀 머리 달아갖고 메두사를 만들거나 그죠? 바쿠스를 그릴 때도 자신의 얼굴에다 바쿠스를 신을 만들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 카타리나 모습의 자화상. 자신의 얼굴에 성 카타리나의 어떤 복색을 어, 넣어서 그렸어요. 그리고 회화의 우화적 자화상. 이것도 자화상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당시에 16세기 여성이 그림을 배운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했잖아. 그 여성으로서 나는 화가예요. 예, 이런 어떤 그, 이 자긍심의 표현인 거지. 그죠? 그 회화의 우화적 자화상이라고 작품 제목이 다 이게 남아 있는데 그 본인이 작업을 하고 있는 붓을 들고 작업을 하고 있고 파레트를 들고 있죠. 본인이 작업하는 장면을 이렇게 담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자기 모습인데 사진 게 없었으니까 어떻게 그랬을까 저 어떻게 그랬을까 그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데생을 해봤겠죠 직접 그죠 그 장면 모델링을 앉혀놓고 너 이렇게 앉아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서 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팔 들어봐 그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마 그러니까 당대의 화가들은 그거를 훈련했을 거야 지난 시간에 그 루벤스의 여행을 얘기한 적 있잖아 루벤스가 그 이탈리아 가서 수많은 조각과 르네상스의 그 문물, 그죠? 남겨진 어떤 선대들이 남겨놓은 그 문명적, 그 문화적인 결과를 어떻게 깼어? 사진이 없는데. 그렸겠지. 그죠? 그려서 기록했을 거야, 그려서. 그려서 기록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돌아갔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남겨진 어떤 자기 기량으로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죠. 누구? 루벤스가 나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요에서 루벤스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드디어 이제 루벤스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벨기에 지방 출신이에요. 벨기에 지방 출신이고 다시 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유럽. 자, 벨기에 여기 있어 여기. 벨기에 프랑스가 이게 스페인이고 이게 프랑스니까 여기 있어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벨기에에 있던 화가가 22살 청년이 여행을 해요. 이탈리아로. 건너서 그리스까지 갔다 와요. 배를 타고. 그래서 그 여행의 기간이 9년이 걸렸다고 하고, 9년을 열심히 여행하고 돌아와서 르네상스의 문명을 섭렵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벨기에 지금도 그냥 그 벨기에 지역에 가면 온통 루벤스야. 여기가 루벤스, 저기가 루벤스, 온통 루벤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어떤 어, 이게 벨기에라고 하는 국가의 그 어떤 민족적 자긍심 같은 거죠. 그런 거 참 부럽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김홍도나 신윤복이 이 상징적인 자긍심이잖아. 우리는 안 그렇잖아. 세종대왕, 이순신 좀 그렇죠? 이거 좀 부럽기도 해요. 어. 그래서 루벤스의 자화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고요. 루벤스의 이제 루벤스를
알려면 어떻게, 이제, 아까 내가 9년의 여행을 얘기했는데, 9년의 여행, 당시에는 이거를 뭐라고 했죠? 그랜드 투어라고 불렀어요. 그랑 투어, 그랑 투어. 그랜드 투어. 그러니까 모든 유럽의 귀족들 혹은 있는 집, 귀족집의 자식들은 젊은 시절에 그랑 투어를 하는 거야. 그게 어디로? 일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과 르네상스 문명을 보러 가는. 그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양 여행인 거지, 교양 여행. 교양 여행의 하나의 코스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루이스가 여행을 하고 벨기에로 돌아가서, 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루벤스가, 그러면 이 이탈리아 로마 여행을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면 그게 아니라 이미 그때 잘 나가는 화가였어요. 22살 때 여기 여행을 떠날 때 이미 벨기에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길드에 소속된 작가였다고. 그러니까 당시에도 벨기에 지역의 길드에 소속된 화가였으니까 화가로서 기량은 인정받던 화가였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려와서도 여기서도 이탈리아 로마에도 작품을 남겨요. 그러니까 그 이 이탈리아 지방 가면 지금도 그 미술관에 가면 벨기에 작품들이 있어요. 이 루벤스 작품들이 있어요. 이탈리아가 머무는 동안에 했던 작품이 있고, 그리고 루벤스는 외교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도 많이 다녔고, 스페인에도 교류를 왕래를 많이 했고요. 왜 외교관 역할을 했냐면 당시에 벨기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속국이었어.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교관 역할을 해야 됐지. 왜 문화적으로 갖춘 교양 있는 사람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수완이 좋고 어떤 사업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봐. 어, 지금도 그러니까 벨기에 가면 루벤스 하우스라는 그 미술관이 있는데, 루벤스 하우스는 루벤스가 살던 집 옆에 이렇게 지은 건물이야. 그리고 그 루벤스가 살던 집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성체가 거의 성이야. 그냥 성이야. 조그마한 성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어, 루벤스를 얘기할 때 가장 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사건은 회화사에서 최초로 도제 도제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서포터 뭐라고 하니? 어시스턴트. 그 최초로 어시스턴트들을 두고 작업한 화가예요. 그러니까 루벤스가 지금 남긴 유화 작품이 3,000점이라고 하거든.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화 작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화 3,000점. 근데 그 3,000점이 그냥 뭐 요만한 게 아니라 이 벽만 해. 3,000점 중에서 진짜 한 1,000점 이상은 진짜 이 벽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전시장을 갔더니 전시장 공간이 천정이 한 10m 되는데 진짜 딱 이 벽 전체만한 그림이 여러 점이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그 무지막지한 거를 그럼 이게 하루에 한 개씩 그려도 10년 걸리잖아. 근데 하루에 한 개 못 그리는 분량이거든. 근데 어떻게 저걸 3천 개를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기록들을 갖고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혼자 다 그린 게 아니라 어시들이 있었어. 어시들이 있어서 말하자면 이 공장식으로 팩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시들을 두고 자 너는 캔버스 계속 짜. 너는 내가 이렇게 밑그림 그려주면 이걸 스케치 해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시간을 아끼는 거지. 스케치 해놓은 위에다가 갖고 와서 놔봐.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고치고 너 여기 저 꽃 그려. 너 배경 칠해. 너 여기 천 그려.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는 자기가 해. 근데 실제 루벤스 그림을 보면 이게 사진 이미지는 잘 안 보이는데 다른 당시에 이제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화가들과 루벤스 그림을 비교해서 보면 루벤스의 육필이 달라요. 루벤스는 붓질이 이렇게 살아있어. 팍팍팍팍 이렇게 붓터치들이 그대로 살아있어. 이렇게 보면 이미지로 보면 그냥 이미지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런 자리들의 붓질들이 생동감이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루벤스가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 어시들이 막 하다가도 막판엔 루벤스가 했겠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무염시태라고 하는 작품인데 동정녀 마리아예요. 지난 시간에 왜 그 수태고지라는 작품 설명한 적 있죠? 수태고지. 그러니까 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그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상징이지. 그러니까 동정녀인데 잉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죄가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무염시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이렇게 뱀을 선악과를 유혹한 뱀을 밟아 죽이고 있는 이런 이미지. 그죠? 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수태고지를 하고 한 뒤에 장면쯤 되겠지. 동정녀 마리아의 무염시태. 그리고 이것도 헤라와 아르고스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그린 이 공작이 뭐가 있죠? 그죠? 공작이 뭐로 이게 이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루벤스로 오면 우리가 그 바로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카라바치오는 지난 시간에 테네브리즘이라고 얘기하고 배경을 어둡게 누르고 그래서 어떤 빛이 주제에 이렇게 딱 강조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추구했는데 루벤스로 오면 이 굉장히 묘사가 화면 전체를 빼곡하게 다 그려내고 있어요. 저게 이제 분업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테네브리즘의 어떤 방법보다는 정상적으로 다 그려서 배경을 채워내고 있죠. 물론 이런 거는 또 여전히 배경을 어둡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카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구약에 나오는 그죠? 어, 카인이 아벨 형제인데 카인과 아벨이 카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시기해서 그런가 하여튼 아무튼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장면. 그리고 이 작품이 이그나시우스구나. 성 이그나시우스. 어, 음, 그래서 그런 성인이죠. 어, 성인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요. 자, 이 작품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작품인데, 이게 그, 벨기에 가면, 거기가 성당 이름이 뭐더라?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안트베르펜에 가면, 성모 마리아 성당에 있는 성당의 재단화야. 그러니까 재단화 얘기 지난 시간에 왜 카라바ggio의 3단 재단화 봤죠, 우리가. 그, 이때부터는 재단화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굉장히 커.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거를 이렇게 접으면 이 뒷면에도 그림이 있어요. 뒷면에 그림이 있어갖고 얘를 이렇게 접으면 얘 가려져. 이 전체 이미지가 싹 가려져. 그리고 이걸 접으면 다 터지고 이렇게 평소에 열어놓고 보관할 땐 닫아서 보관을 했겠죠. 이 뒷면에도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과정을 그림으로 형상한 거예요. 이 이건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 이런 것들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매장까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성당에 가면 이게 성당 정면에 있는 거예요. 성모가 승천하는 성모 승천. 성당의 제일 가운데. 그러니까 성당의 사이즈가 너희들이 상상하는 수준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게 이 가운데서 보면 저 그림을 저 한 30m 앞에 보여. 30, 여기서부터 딱 30m가 넘게 볼 수 있어. 가운데 못 들어가. 50m다. 하여튼 엄청 멀어. 그리고 이쪽에 얘하고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쪽 그림하고 이쪽 그림 사이에 50m 정도 돼. 그러니까 그 성당 사이즈가 상상이 되지.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성당인데, 거기에 이제 정면에 이게 있고요. 양쪽에, 이것도 3단이죠, 이렇게. 3단 재단으로 이렇게. 아까 그 그림이죠. 어,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리심, 십자가 내리심, 이 장면.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이 회자된 유명한 작품이에요. 십자가에 내리심. 이게 지난 시간에 내가 왜 플란다스의 개 얘기했잖아? 플란다스의 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니? 플란더스의 개라는 만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일본에서 그 일본 작가가 쓴 소설일 거야. 그리고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극화해서 우리 세대에는 TV로 봤어. 플란더스의 개를 모르는 어린이는 없었어. 지금 40대도 아마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더라고. 플란더스의 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요거. 이 그림은 본 적 있어? 그림은 본 적 있죠? 이게 아로하고 이 네로, 파트라슈. 이 만화 제목이 플란더스의 개야. 거기서 나오는 플란더스가 플랑드르예요, 플랑드르. 플랑드르가 어디라 그랬어? 여기라 그랬지. 그죠? 벨기에 네덜란드 주변을 플랑드르 지방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플란더스의 개는 플랑드르 지방의 개예요. 영어로 발음해서 플란더스가 된 거겠지. 플랑드르 지방, 플란더스의 개인데 이 만화 극 중에서 네로가 그림을 잘 그려. 네로가 이렇게 우유 배달하는 할아버지랑 같이 살거든. 아로하는 부잣집 딸내미고. 근데 풍차가 도는 거 보니까 네덜란드 어디쯤 되겠죠? 근데 네로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얘 평생 소원이 어,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리는 예수 저 그림을 보고 싶어. 안트베르펜에 가서 저 그림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저기는 네덜란드였으니까 벨기에까지는 거리가 좀 있단 말이야. 그죠? 걸어가도 한 달은 걸어야겠지. 몇백 킬로는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장면에 이 만화의 마지막 장면에 네로가 아까 그 그림 앞에서 죽어. 되게 슬픈 만화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도둑으로 몰려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어, 파트라슈도 죽고 마지막에 이 네로도 죽어. 근데 이제 이렇게 눈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가? 저 그림 앞에서 쓸쓸하게 얼어 죽어가는 슬픈 이야기인데 그 그림이 거기 나오는 아까 그래서 저 성당 앞에 가면 저 성모마리 성당 앞에 가면 그 네로하고 파트라슈, 그러니까 이불 덮고 있는 네로하고 파트라슈 그 장면이 이렇게 조각으로 바닥에 이렇게 있어. 되게 좀 못 만들었어. 좀 잘 만들지. 못 만들어봤어. 자, 이것도 루벤스의 어, 품 중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매장하는, 매장하기 직전에 십자가에 내려서 염하는 장면. 그죠? 그리고, 음.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리심, 그 십자가의 내리심이라는 작품에 그 네로의 죽음과 하필이면 그 장면일까? 그게
이 소설에서도 왜 하필이면 그 장면이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되게 중요한 상징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린다는 건 뭐를 의미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건 뭐를 의미해? 죽음. 그죠? 고난, 박해, 고난. 그 십자가에 내리는 거는. 내린 다음에 뭐가 있어? 매장. 그 다음에 뭐 있어? 부활. 그 십자가에서 내리심이라는 말은 곧 일어날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성학적으로 그 그리스도적 철학에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내려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왜 이 십자가에 내려서 고난받고 죽어가는 장면을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렸을까? 왜 이렇게 열심히 그렸을까? 저게 그림의 소재로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메타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십자가에서 내리심 앞에서 죽어가는 장면도 네로의 또 다른 어떤 부활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제 그 만화 안에 원작 안에 소설 안에 감춰져 있는 상징 체계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적 상상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로가 하필이면 십자가에 내리심 앞에서 죽었구나.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런 거. 그럼 여기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려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그리스도교 철학에서 예수의 부활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렇게 계속 회자되는구나. 계속 저렇게 반복돼서 표현되는구나.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자, 작품을 보면 정말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그리지 않은? 그죠? 회복적으로 이게 완벽한 어떤 표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 그러니까 르네상스까지만 해도 르네상스 회화는 이런 앵글에서 잡은 사진이 없지, 장면이 없지, 그죠? 만약에 사람이 누워 있으면 옆에서 보거나 위에서 보거나 이랬을 텐데 저거는 발치에서 바라봤어. 이건 발치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다리가 되게 짧게 보이죠, 그죠? 지난번에 엠마오의 저녁 식사에서 그 얘기 했었죠? 이거랑 비슷해요. 자,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그러니까 로렌스가 그린 최후의 만찬인데, 이게,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과 비교되죠. 다빈치 최후의 만찬은 12제자가 다 일렬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죠? 어. 루벤스의 최후의 만찬은 예수를 사이에 두고 12제자가 둥글게 앉아 있어요. 물론 얘는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네. 그죠? 카메라를 의식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저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방식,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인 거야. 사람의 뒤통수를 그린다고? 이런 거. 사람의 뒷모습을 그린다고?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죠? 자, 손의 동작과 이 사람들의 이 포즈와 발이 뒤통수죠. 밑에 강아지가 있네? 밑에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이 사람들의 장면과 표정, 그리고, 어, 포즈들을 보세요. 네, 또, 자, 이런 장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소재예요. 어, 성모자상이라고 해요. 성모자상.
언뜻 보면 이게 마치 그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것 같잖아. 그죠?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는 아기 천사들이 이렇게 있죠. 아기 천사. 근데 저게 어떤 소재, 그러니까 떤 목적의 그림일까?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저 소재가 어떤 성격의 그림일까? 상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있어 어디? 검색하면 나와? 뭐래? 회전목마? 어. 자, 그러면 퀴즈를 낼게요. 이 작품이, 이 작품이 걸렸을 것 같은,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1번, 성당. 2번, 학교. 3번, 집. 4번, 수도원. 상상해 보세요. 1번, 성당. 2번, 어디라 그러지? 학교. 3번, 집. 4번, 수도원. 집. 어느 집? 응. 부잣집. 왜? 약간 집 말하실 때 확신이 있으셔. 흥지우가 눈치가 빠르다. 엄청난 눈치인데? 넌 눈치밥을 많이 먹고 자랐구나. 엄청난 눈치인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성모자상이라고 했잖아.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연상하게 하는 어떠한 장면이지.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도성학적으로는 아, 저거는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의 모습일지도 몰라라는 느낌을 주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음, 아기가 태어난 집에 선물한 그림일 가능성이 높아. 아기가 태어난 집에 그 아기의 탄생을 축복하면서 그 성모자상, 이 아기를 우리 아기 천사들이 지켜줄 겁니다. 우리 아기 예수를 지켰듯이. 이런 기원을 담아서 선물한 그림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의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봐. 그치? 부잣집이지. 그죠? 작품을 상상해봐. 루벤스가 그린 그림을 벽에다 걸어야 돼. 그 지금으로 치면 제일 잘 나가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우리 집에다 걸어야 돼. 그 작품이 얼마겠어. 그죠? 어마어마한 집이었을 거야. 그 집은.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한다면 이제 부잣집에 걸렸을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그림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이 그림 정확한 서사는 나도 몰라요. 나도 그건 조사를 안 해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장면, 성모자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용도가 그랬을 것이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루벤스하고 자신의 첫 번째 와이프하고의 모습이에요. 자화상, 자기 가족 자화상인 거지. 가족 자화상인데, 첫 번째 와이프가 이렇게 병약해서 일찍 죽어. 일찍 죽고, 어, 그 루벤스는 정말 천수를 누렸거든. 그러니까 22살 때 이탈리아 여행하고 9년 만에 돌아왔어도 30대 초반이잖아. 그러니까 30대 초반부터 스타 작가였어. 잘 나가는 스타 작가였어. 성에 살았어. 그죠? 그니 어땠겠어?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자, 이 여성은, 루벤스가 53살 때, 어, 재혼을 한 거거든? 재혼을 했는데, 루벤스 53살인데, 여자가 16살이야. 이 16세의 두 번째 와이프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 그래갖고, 근데 이제 지금의 가치관으로 보면 갑자기 루벤스가 개새끼 같이 되지. 그죠? 지금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런데, 근데 이제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어, 근데 루벤스가 그러고 잘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다하고, 와이프인데도 되게 가정적으로 그 아이한테도 그렇고, 가정을 잘 꾸리고 잘 살았대요. 그래서, 음, 왜냐면 작품에서 그게 드러나. 자신의 와이프에 대한 애정이 이런 그림에서도 이게 자기 와이프 모습인데, 둘째 와이프,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아이와 놀고 있는, 이게 루벤스 집이에요. 그 성 앞에 이렇게 루벤스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정말 예쁘게 이렇게 조성을 해놨거든. 옛날에도 저런 모습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래. 어, 느낌이 저래. 저런 정말 이렇게 아기자기한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았겠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루벤스의 중요한 수입원이었겠죠. 루벤스의 주요한 수입원, 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입원이었을 거예요. 또, 이거는 그 시몬과 페로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좀, 이게 느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아버지. 독립운동하던 아버지. 독립운동 하다가, 그, 감옥에 갇혀서, 어, 형을 어떤 형을 받았냐면, 죽을 때까지 굶는 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사실 좀 리얼리티가 떨어지긴 하지. 굶어 죽는 형 치곤 몸이 너무 좋지. 근데 하여튼 아버지가 굶어 죽는 형을 받고 감옥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딸이, 출산을 했어. 출산을 하느라고 몸이 불었으니까 아버지를 못 받겠지. 근데 이제 출산을 하고 몸을 풀고 나서, 아기를 낳고 나서 아버지를 면회 간 거야. 아버지는 곧 죽을 거 아니야. 이제 굶어 죽어가는 아버지를 면회를 살아생전의 마지막 아버지 얼굴 보기 또 면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간수한테 사정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젖을 한번 물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는 아버지한테 불어있는 자기 젖을 물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는 마지막 음식이 되겠지. 되게 이렇게 슬픈 장면이야. 되게 숭고한. 이미지만 보면 처음에 이렇게 젊은 여자, 그 노인한테 젖가슴을 물리고 있는 느낌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의미를, 그 서사를 듣고 보면 굉장히 숭고하죠. 같은 소재로, 그죠? 같은 소재로 그랬어. 아까 그 그림이 더 좋지. 그 그림이. 음. 루벤스가,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왜 샘슨과 데릴라의 그 장면이에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고, 저기서 이제 로마 병들이 샘슨을 체포하러 온 거지. 정상적으로 머리카락 길었을 때는 샘슨이 워낙 강력해서 체포할 수가 없어. 으악! 하고 다 죽여버려. 근데 이제 이렇게 자르고 나서 힘이 빠졌을 때 샘슨을 체포하죠. 이것도 같은 장면이에요. 이제 샘슨이 머리카락을 잘리고 나서, 자, 밧줄에 포획돼서 끌려나가는 장면 형상화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 유럽 여행을 가면 꼭 가보세요. 벨기에는 그 파리에서 가까워. 그래서 파리로 가서 벨기에까지 대중교통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 열차도 다니고 얼마 안 돼, 거리가. 파리에서 한 300km, 400km, 400km쯤 400km쯤 되겠다. 그 이 안트베르펜까지 가면 루벤스 하우스하고 거기에 성모 마리아 성당하고 거기 꼭 가보세요. 그 위트레트라는 수도의 왕립미술관이 있는데, 거기는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조금 좀 아쉬웠고, 그냥 루벤스 하우스랑 그 성모 마리아 성당만 가도 충분히 만족할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자, 그 다음 장면. 어, 이 반다이크라고 하는 작가예요. 반다이크. 반다이크 하면 많이 들어봤죠. 어, 물감 이름에 있지. 반다이크 브라운. 반다이크 브라운의 그 반다이크가 이 반다이크예요. 반다이크가 브라운색을 많이 써서 지금도 그가 즐겨 썼던 색깔이랑 비슷한 그 안료를 갖고 만든 거를 반다이크 브라운이라고 불러요. 근데 반다이크는 루벤스의 제자였어. 그 루벤스의 제자였는데 루벤스 제자가 많았겠죠. 많았는데 루벤스 제자 중에서 얘는 그 이 천을 표현을 잘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상상을 해보는 거야. 루벤스가 어시를 두고 작업했다고 하니까 저 중에 루벤스 그림 중에 분명히 반다이크가 그린 부분이 있을 거야. 그죠? 반다이크가 이 사사봤던 시절에 조수로서 그린 장면이 있지 않을까? 저 천을 잘 그린 걸로 보니까 저거는 이런 거. 네. 요 반다이크 아니다. 반다이크 맞죠? 반다이크는 이 작가가 1599년에 태어나서 1641년에 죽었어. 그러니까 만 42세에 죽은 거거든. 되게 얼마 요조를 한 셈인데 반다이크는 이게 자기 자화상인데 예쁘게 그렸죠. 그래서 이것도 자기 자화상이에요. 근데 그래서 초상화가로 유명했어요. 초상화 엄청나게 많은 초상화를 그렸고 그것으로 성공을 했지. 그리고 그러니까 영국에 가서 아마 영국 왕실 화가로 활동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찰스 1세, 영국 국왕이죠. 찰스 1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영국 왕실 화가로 활동을 했나 보지. 그렇게 음, 루카스 보스트만, 루카스 보스트만의 초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에스키스와 루카스 보스트만의 초상인데 이런 얼굴. 그러니까 이런 초상화를 그리는 것으로 화가들이 이제 자기 생업을 영속했겠죠. 또 그래서 반다이크는 참 예쁘게 그리지. 그러니까 자기 모습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예쁘게 그려서 그림들을 이렇게 어, 엘리자베스와 앤 공주, 어, 이것도 영국의 공주들이겠죠. 이것도 이런 귀족들의 모습, 음, 귀족이나 왕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서 예쁘게 잘 그려서 성공을 거둔 화가예요. 어, 예쁘게 잘 그리는 거 관심 있지? 태우는? 음, 이것도 그죠. 반다이크 정말 예쁘게 그려. 그치? 진짜 예쁘게 잘 그리. 그러니까 저렇게 그리니까 누구라도 불러다가 너 나 그려줘 했겠죠. 자꾸 의뢰가 많았겠지. 어, 의뢰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것도 가족 초상화예요. 가족 초상화. 그러니까 초상화 중에서 그한 사람을 이렇게 그린 것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성모자상처럼 그런 어떤 그 뭐 출산이나 아기의 탄생을 그러니까 축하하는 의미의 작품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가족 초상화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가족 사진 찍지,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때 우리 가족 사진 찍어본 적 있는 사람, 집에 가족 사진 하나씩 있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있잖아. 엄마 아빠 젊었을 때 모습 이렇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있고 뒤에 엄마 아빠 이러고 있는 거 없어? 그런 가족 사진. 그게 지금은 다 갇혀 있고 사진관에 가죠. 당시에는 아마 이랬겠죠. 갇혀 있고 그 화가의 화실에 갔을 거야. 아니면
조금 더 있는 집 같으면 화가를 오라 했겠지. 야,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 우리가 성당 갔다가 집에 오면 점심 먹고 오면 오후 3시쯤 되니까 일요일 오후마다 그때 우리 집에 와서 작업을 하시오. 뭐 그런 계약을 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아마 작업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연필로 만든 아키텍트.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오늘 할 얘기가 많은 작가예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 렘브란트는 수많은 자화상을 남긴 걸로 유명해요. 수많은 자화상을 남긴 걸로 유명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 벨기에가 있고 여기 네덜란드가 있는데 붙어 있는데 이렇게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해안선을 따라서. 근데 벨기에 가면 온통 루벤스라면 네덜란드 가면 온통 이거야. 렘브란트야. 렘브란트는 그래서 그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에 가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복원 중인 그 야간 경비대 작품이 복원 중에 있어요.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카라바초에서 했던 테네브리즘을 연상시키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죠? 배경이 되게 어두워지고 있죠. 근데 저거는 원래 배경을 어둡게 한 건 아니고요. 그 그 렘브란트가 사용한 물감이랑 연관된데, 그래서 물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가 된 거예요. 뭐 황화, 뭐 무슨 물질인가 그게.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사용한 물감 중에서 유화 물감 중에서 산화 과정에서 색깔이 블랙으로 변질되는 게 있었나 봐. 그래서 렘브란트 그림은 공교롭게도 더 실제로 사용한 것보다 더 어두워져서 이렇게 어두움 속이 다 이렇게 뭉개지는 이런 현상이 생겼죠. 자신의 자화상을 계속 이렇게 그려요. 자, 이게 1640년대 작품이니까, 40년 작품이니까, 렘브란트가 한 30살쯤 됐을 때, 30대에, 그러니까 전성기. 그러니까 보면 이 옷이 벌써 다르죠. 이렇게 모자도 근사한 걸 쓰고, 벨벳 질감에 이렇게, 뭐 위에 외투를 걸쳐 입고, 안에 갖춰져 있는 옷깃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스럽죠. 고급스러운데,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초췌해지지.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50대에 다시 자화상인데, 이때는 이제 렘브란트가 완전히 그 폭망한, 폭삭망한, 파산된, 집도 절도 없이, 뭐 이렇게 집도 넘어가고 이렇게 된,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린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벤스는 아까 우리가 벨기에랑 네덜란드 붙어 있다고 했잖아. 그럼 당시 어떤 그 사회상이 비슷한 게 많았겠죠? 근데 루벤스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국가적 문화재가 되죠. 그 루벤스의 성이 그대로 남아 있을 정도니까. 그죠? 근데 이제 렘브란트는 어 노년에 완전히 폭망해. 그 폭망하는 계기가 된 작품이 있어요. 폭망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 때문에 망해. 그 얘기를 오늘 그 얘기가 핵심 주제예요.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루벤스가 폭망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작품은 성 스테판, 돌팔매를 맞는 성 스테판, 이교도들에게 이런 이야기고요. 엠마오의 그리스도, 엠마오로 가는 길, 거기서 만난 그리스도의 여정. 그 페르세폰의 납치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페르세포네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의 딸인데 어디 납치돼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그 대륙이 돼서 유럽이 됐다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서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를 작품으로 남긴 거죠. 크게 보면 이런 장면이고요. 아, 이거 에우로페의 납치. 아까 에우로페의 납치는 이거다. 에우로페가 얘인가 보다. 에우로페가 유럽이다. 납치돼서 가서 유럽이 된다. 에우로페가 그 유럽의 그 활자랑 같아요. EUROPA, 에우로파. 유로파지, 유로파. 자, 렘브란트의 몰락을 얘기할 때, 이제 가장 큰 중요하게 얘기될 수 있는 당시의 시대상, 당시의 경향 중에 하나가 단체 초상화예요, 단체 초상화. 단체 초상화. 자, 단체 초상화는 아까 우리가 그 사진관 가서 그림을 그렸고, 사진관 사진을 찍듯이, 그죠? 가족 초상화를 남겼었잖아. 그럼 가족 초상화처럼 단체 초상화가 있었겠죠. 그죠? 그럼 지금으로 치면, 음, 기록을 남기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러잖아. 학교 친구들끼리 모여서 사진 찍죠. 소풍가도 찍고, 수학여행가도 찍고, 그런 거. 그런 단체 초상화, 단체 사진 같은 거예요. 단체 사진을 남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해부학 실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의사죠. 이 의사가 해부학 실습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작품으로 남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이 사람들은. 해부학 실습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화가들? 어, 돈 낸 사람들. 돈 낸 사람들. 자, 당시에 지난 르네상스 얘기하면서 해부학 실습의 카데바, 그러니까 그 소재가 되는 시신은 어디서 제공받는다 그랬어요? 사형수. 자, 사형수야. 사형수의 몸을 가지고 어, 해부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형수의 몸도 유통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죠? 아니면 이때는 이제 시대가 좀 흘렀으니까 어, 시신으로 기증받았을지도 모르겠어. 이미 죽은 사람을. 아무튼 어쨌거나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잖아. 그럼 그 비용을 누군가가 지불을 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제 그 거래 관계가 만들어지냐면, 자, 이거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야. 그러면 이들이 돈을 내서 자, 이 이벤트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거야. 누가? 귀족들이. 어. 그, 이 사람들이 인문학, 교양, 자연과학 모든 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 해부학 실습 우리 같이 참관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교양 강좌 듣듯이. 그렇잖아. 지금 조찬 모임 가서 교양 강좌 듣듯이 인문학 강의 듣듯이 그들은 그랬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참 이번에 안무개 교수가 해부학 한다는데 그거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내. 거기에 만약에 1,000만 원 비용이 들면 100만 원씩 10명이 돼.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그러고 나서 하는 김에 우리 이거 그림도 남깁시다. 요새 렘브란트가 잘한다며 불러와봐. 그래갖고 렘브란트한테 너 우리 이거 실습하는 장면 그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렸겠지. 그려서 자기 작업실 가서 그렸을지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이제 렘브란트가 그리죠.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상은 이 단체 초상화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실제로 네덜란드의 그 프란스 알스 미술관이나 그 여러 국립미술관,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은 이제 현대미술이 많고 국립미술관 가서 보면 이 단체 초상화들이 많아요. 근데 자, 이런 이미지랑 비교해 봅시다. 이건 다른 작가가 그린 단체 초상화, 해부학 장면. 아까 그 그림하고는 다르죠? 다르죠? 어떻게 달라? 음? 시선이 다르죠? 그치? 시선도 다르고, 이거랑, 요거랑, 어느 게 더 잘 그려 보이니? 그죠? 이게 더 세련됐지? 유치하지? 그죠? 이건 그야말로 이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서 옮긴 측면이 강하죠. 근데 렘브란트는 이거를 무언가로 승화했어요. 승화시켰어요.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렘브란트가 굉장히 아까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리얼리즘적 태도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리얼리즘적 태도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자신의 와이프의 모습이에요. 사스키아의 초상인데 저기 아들 모습이고요. 이거는 아들의 모습이고 이것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장면을 그렸어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이겁니다. 이 작품은 본 적 있는 사람? 이 작품 본 적 있는 사람? 처음 봐요? 음. 작품 제목이 야간 경비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야간은 아니었대요. 실제 이 그림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렘브란트가 사용한 물감 때문에 밤처럼 된 거예요. 밤의 풍경은 아니에요. 저게 이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그림이냐 하면 당시 네덜란드가 어, 스페인의 속국이었다고 했죠. 그러면 스페인 식민지였는데 스페인을 상대로 해서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을 펼쳤어. 근데 독립전쟁을 누가 할까? 자, 보세요. 식민지면 식민지 국가의 통치국가 입장에서 군대를 둬 안 둬? 식민지 국가의 자치적인 군대를 양성해? 안 하죠. 안 하잖아. 그럼 독립전쟁을 펼치려면 물리력이 필요하잖아. 군사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하겠죠. 그게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는 독립군이 있었죠. 광복군,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활약하고 했잖아. 항해 임시정부 세우고. 뭐 마찬가지죠. 왜? 제국주의는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전역이 심각한 종교 갈등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청교도, 신교와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구교, 그러니까 구교 세력과 신교 세력은 굉장히 그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안에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어떤 국가는 신교가 정권을 잡고 어떤 국가는 카톨릭이 정권을 잡고 이러기도 했는데 네덜란드는 그 안에 신교 세력, 구교 세력이 같이 있었어. 근데 이들 중에서 귀족들, 귀족들이 여기 보면 요 깜장색 옷을 입고 이렇게 하얀색 머플러를 한 사람들이 신교도들이.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개신교도인 거야.
그리고 요 노란색 복색을 입은 사람들이 가톨릭인 거예요. 부교도들이. 이들은 복색부터 다르죠. 그만큼 딱 봤을 때 티가 나게 다른 거야. 이해되죠? 다니는데 길거리 다니면 복장이 다를 정도라고. 얼마나 달랐겠어. 그죠?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 야, 우리 네덜란드 독립을 위해서 연합하자. 싸우지 말고 우리 독립을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 연합전선을 펼치자 이래갖고 신구교가 같이 힘을 합친 민병대를 조직해요. 민병대를 조직하는데 이 민병대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민병대라고 하면 백성들이 무슨 임진왜란에 우리 의병을 일으켰던 백성들이 죽창과 쟁기와 이런 창을 이런 거 들고 그죠? 이런 거 들고 나와서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민병이라는 의미는 무기를 살 수 있는 귀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교 구교의 귀족들인 거예요, 이미. 무기를 살 수 있는. 그래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을 이제 지금 어떤 얘기를 해도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들어봤죠. 이 사회 지도층들이 나서서 우리가 독립전쟁을 합시다라고 나선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던. 그러니까 이 사령관과 부사령관인 거예요. 신교 구교 두 사람이 대장들이야. 이 사람들 이름이 뭐더라? 이 사람 이름이 여기 떠 있을 텐데. 어, 프란스 바닌 코크 대장의 민병대라고 했으니까 프란스 바닌 코크 대장이 이 사람입니다. 코크 대장의 민병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체 초상화였던 거예요, 엄밀하게는. 아까 우리가 해부학 실습을 했던 단체 초상화 얘기했죠? 이거는 자,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독립군을 민병대를 만들어서 우리 이제 참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그 앞으로 나가는 자 보세요. 대장이 이 부사령관한테 자, 우리 나갑시다라고 손을 이렇게 앞을 향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 독립전쟁에 참전합니다를 어떤 가리키는 어떤 일종의 그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앞으로 나선 전투에 나서는 참전의 어떤 그 시작점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림하고 비교하면 이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 그러니까 단체 초상화의 전형이에요. 프란스 할스라는 화가는 지금도 네덜란드에 가면 그 하를렘 지방에 프란스 할스 미술관이 따로 있어요. 프란스 할스 뮤지엄이라는 미술관 이름이 아예 따로 하나가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은 프란스 할스, 온통 프란스 할스야. 되게 위대한 화가인데, 이 프란스 할스와 피에르 코데는 다른 화가예요. 다른 화가야? 근데 어떻게 두 화가가 그랬다는 얘기잖아. 왜 그랬을까? 저게 이제 어떤 일이 숨겨져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프란스 할스가 그린 거야. 원래 프란스 할스가 다 그리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다가 저 사람들은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리다가 자, 여기 나온 사람들이 돈을 낸 거야. 야, 우리 참전에 앞서서 우리 기념을 남기자. 기록을 남기자. 참전을 앞두고 우리 기록을 남깁시다 해서 프랑스 할사한테 의뢰를 했지. 야, 프랑스 할사 네가 요새 출성화를 잘하니까 우리를 좀 그려. 그랬더니 프랑스 할사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전가를 했지. 왜 안 오느냐. 야, 우리 바빠서 못 가. 네가 와. 그 프랑스 할사가 저도 바빠요. 그래갖고, 야, 그럼 이 동네에 화가 없어? 그 동네에 피에르 코데라고 하는 화가를 섭외해서 같은 그림을 두 화가한테 시킨 거예요.
반은 이 사람이 그리고 반은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거는 프란스 아사가 그리고 어느 사람은 피에르 구데가 그린 셈이야. 근데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이 카톨릭과 청교도, 카톨릭 그러니까 다 복색들이 있죠. 청교도들과 카톨릭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신구교도들이. 그리고 어때? 멋있지. 이러고 이러고 다 이렇게 근사한 표정을 그죠? 용감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참전을 앞둔 그죠? 우리 이 리더들, 지도층들. 인데 그런 어떤 장면인데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어때요? 약간 오합지졸이지. 약간 오합지졸 아닌? 그러니까 이들이 상상했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였을 거야. 렘브란트한테 그죠? 코크 대장이 야 렘브란트 네가 요새 제일 잘 그리니까 우리 좀 그려줘.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했겠죠. 근데 렘브란트가 요 따위로 그린 거야.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해석의 영역이에요. 이게 미술사에서 사실 사가들이 렘브란트는 왜 저렇게 그렸을까? 왜 같은 동시대에 프란스 할스 같은 화가는 그렇게 이렇게 단체 초상 이러고 단체 초상 그렸는데 왜 렘브란트는 이렇게 사람들 여기 보면 진짜 오합지졸인 게 얘는 총신 닦는 사람 뒤에 이러고 있고 앞에서 뭐 개도 짖고 막 보세요. 보면 어,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장면인데 자 여기 보면 앞에서 개가 짖는 게 있는데 어딨지? 이 개 짖죠. 개 짖고 북도 치고 이 창도 막 삐쭉 이렇게 있고 난쟁이도 있고 어린 여자아이도 나오고 막 엉망진창 총이랑 칼이랑 뭐 엉망진창.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의뢰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이 새끼가 생각해 보세요. 사진관 가서 가족 사진을 찍겠다고 딱 갇혀 있고 갔는데 하필이면 인상 찡그러진 것만 골라갖고 사진을 출력하면 어떻겠어? 그죠? 왜 그랬을까? 자, 이 작품 이후로 렘브란트 그림은 안 팔리기 시작해. 시장에서 완벽하게 외면당해. 완벽하게 외면당하는데 그 직전에 렘브란트가 그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막 큰 호화주택을 사고 막 그랬거든. 그 그림이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갚지 못해서 파산에 접어들어가요. 전 세계에서 주식 시장이 제일 먼저 그 만들어진 데가 어딘지 알아? 주식 시장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 어디겠어? 내가 이걸 왜 질문하겠어? 네덜란드야. 네덜란드. 어, 더치페이란 말 알죠? 더치페이의 더치가 뭐야? 더치가 어디 얘기하는 거지? 더치. 네덜란드야. 더치페이는 네덜란드식 페이야. 어. 더치 오븐이라고 알아? 더치 오븐? 더치 오븐 냄비? 캠핑 장비 중에서 캠핑 장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 대륙 개척 과정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겠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서부를 개척해 가지. 그죠? 서부로 동부에서 내려서 서부 쪽으로 개척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유럽의 전역에 사람들이 왔으니까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어떤 그 생활 환경과 문화와 이런 게 달랐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화란인이라고 부르는 네덜란드 출신 사람들이 가장 이 장사 속에 밝고 계산이 정확한 거야, 셈이.
셈이 분명하고 정확했던 거야. 그래서 상인들이 많고 장사도 잘하고. 그래서 더치페이는 그런 거야. 더치페이라는 말은 각자 내는 걸 더치페이라고 하지. 셈이 분명하다는 얘기. 더치페이. 네덜란드 식으로 해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래서 네덜란드는 지금도 물가가 어마어마해. 유럽에서 일단 물가가 제일 비싼 것 같아, 이거. 말도 안 돼. 한 끼 밥 먹으면 그냥 대충 먹은 것 같은데 한 끼 3, 4만 원은 이게 쉬워.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인플레 상황에서 금융업이 일찍 발달했으니까 집을 대출 받아서 사는 거야. 그랬다가 그림이 안 팔려. 그래갖고 렘브란트가 이제 폭삭 망하는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을 겪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된 작품이에요. 근데 렘브란트는 왜 이렇게 그랬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그 미술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랬을까,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렘브란트는 이런 태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신구교도가 자, 우리 종교적 갈등을 다 내려놓고 힘을 합쳐서 우리 독립군을 만들어서 독립전쟁을 합시다. 라고 분연히 떨쳐 일어났는데 실제로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합지졸일 가능성이 높지요. 자, 거기다가 헝그리 근성이 있어 없어? 다 귀족 집안의 자제들로 성장한 사람들이야. 그죠? 그러니 뭐 대단한 어떤 뭐 이렇게 이 전투에 나섰을 때도 그렇고 훈련된 조직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을 것 같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게 아니었을까? 니네 실제로 이렇잖아. 니네 실제 모습은 이건데? 라고 하는 이 상징이 여기 담겨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장면으로 보여지죠. 똑같은 소재를 의뢰받았는데 전혀 다르게 그림을 그리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게 그 그림이 그래서 창고에 처박혀서 거의 이렇게 소실됐었어. 지금 이제 여기 잘려 나간 그림을 붙여서 복원 중에 있어요. 국립박물관 가면 네덜란드 그 국립박물관 가면 이렇게 이 뭐지 가이드가 쳐져 있고 큰 방 안에 방이 이거보다 훨씬 큰데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저렇게 가이드가 쳐져 있어요. 그 유리관 안에서 복원 중에 있어. 그 복원 중인 작품을 전시해 놨어. 복원 작품 이거 복원 중인 작품이에요. 이거 내가 찍어온 사진. 실제로 작년에 찍어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붙여서 복원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뒤에 블랙아웃 됐던 것들도 색을 다 걷어내서 색을 살려내고 있죠. 이거 다 완성 복원되고 나면 다시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이 엑스레이 투시 결과를 그거로 밝혀낸 거에 의하면 원래 얼굴은 자신의 와이프 얼굴이었대.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덧그려서 어, 바스에바 이게 이제 자신의 마지막 노년의 장면을 그린 자화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그 베르닌이라고 하는 조각가인데 이 조각가는 조각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넣어놨어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대리석 조각 설명하면서 얘기한 거 있죠. 대리석 조각은 거의 이렇게 비누 조각을 하듯이 깎아내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석회가 공기 중에 처음에 생석회를 꺼내서 대리석이 아니죠. 아, 생석회. 그죠? 생석회 맞죠?
행석회, 행석회 안반, 석회 안반, 석회 안반을 캐내서 그것을 깎아내고 나면 이 공기 중에 노출돼서 산화를 거치면서 탄산칼륨 결정체로 표피가 덮어지는 원리야. 그래서 딱딱하게 돼서 이게 대리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실감 넘치지. 어쩌면 돌 갖고 저렇게 했을까? 근데 이제 저기 말랑말랑한 돌이면 가능하겠죠. 자, 이게 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와 또 다른 다비드야. 다비드가 이렇게 이게 나 어디서 봤더라? 이거 봤는데. 그러니까 다비드가 이렇게 돌팔매를 하려고 이렇게 돌을 땡긴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이렇게 돌을 이렇게 들고 있든가 이렇게 던지기 전에 그런 장면이거든. 아폴론과 다프네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대리석 조각 이거는 무덤에 있는 작품이고요. 무덤을 장식한 이고 자, 이 작품을 사실은 그 렘브란트랑 비교해서 보여줄 작품이 있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스페인 왕정 화가예요. 그러니까 벨라스케스 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죠? 지난 시간에 어, 부상과 추상, 그죠? 재현과 추상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재현과 추상의 반전으로서의 미술사 이야기를 제목을 얘기했고, 그때 재현의 한 작품 중에 벨라스케스 작품을 얘기했어요. 이 작품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음. 자, 벨라스케스가 그 자신의 어떤 권위, 화가로서 나 왕정 화가야, 왕정 화가야, 나 궁정 화가야라는 걸 자랑하는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죠. 이 두 필립 왕 부부를 여기서 그리고 있어요. 필립 4세 왕을 그리고 있고, 왕은 여기 있는 거, 이 자리에 있고, 거울로 비쳤고, 딸이 요 앞에 있어요. 나는 왕, 궁전에서 그림 그려. 그런 화가야. 그리고 여기 십자가 자귀, 기사 자귀를 수여받은 것도 그렸어요. 이게 이제, 자, 스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네덜란드가 어디의 식민지였다고? 어디 식민지였다고? 네덜란드가 어디 식민지였다고? 스페인. 자, 생각해 보세요.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을 하는 과정이야, 지금.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한 시기에. 자, 여기서 벨라스케스 자신의 모습, 이 가슴에 있는 이 휘장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 휘장을 받지 않았어요. 자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자귀를 받고 그 1년인가 2년 뒤에 죽거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려 놓은 거야. 그 사이에 자신의 말하자면 그 되게 중요한 자화상의 역할을 한 그림이겠죠. 그리고 이게 필립 4세의 모습인데 거울에 비친 필립 4세의 모습을 보면 필립 4세가 이렇게 생겼어요. 거울 속의 인물 같죠? 그죠? 거울 속에 그 인물 같지? 딱 그런 인물 같죠? 저 인물 같죠? 이때 그 필립 4세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근친혼에 의한 유전병이 있어서 나이가 들면 턱에다 저렇게 변했대. 아까 그 공주도, 그 어린애 공주도 성장한 모습을 남긴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얼굴이 저렇게 돼. 이제 4세 모습이고요. 자, 이런 작품, 벨라스케스. 자, 이 그림. 자, 이거는, 아까 이 그림은 이게 아마 교황일 거거든? 그러니까 교황 그림을 의뢰받고 벨라스케스가 되게 고민을 했다고요. 교황이 얼굴이 빨간색이래. 저걸 빨갛게 그리면 저 사람이 화낼 것 같아서. 그 빨간색 휘장과
옷을 빨간색으로 그려서 이 사람이 안면 홍조증이 있는 거를 감춘 거지. 덜 붉어 보이게. 근데 이 그림, 자,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브레다 전투의 항복. 그럼 저 항복을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항복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 누구야? 옷 보세요, 옷. 네덜란드. 네덜란드 민병대. 그러니까 스페인 군대에 항복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 민병대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항복을 하고 있는, 그죠? 네덜란드 그 사령관과 항복을 받고 있는 스페인의 사령관의 모습을 보세요. 항복을 받고 있는 스페인 사령관 한없이 인자하지. 그래, 괜찮아. 그래, 그래. 봐줄게. 그래. 이제 항복했으니까 앞으로 까불지 마. 이러고 있는 거야.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인데, 자, 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페인 군대의 창은 일렬로 촥촥촥촥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잘 고열되어 있는데, 이쪽의 창은 어때? 오합지졸이죠. 말 보세요. 똥! 말 엉덩이를 화면 정면에다 저렇게 들이댔다는 거는 치욕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항복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작품이죠.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기서 저렇게 항복을 받아냈어. 브레다 전투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렘브란트의 그림이 이해되지 않니? 렘브란트의 야간 경비대가 당시의 시대상에 실제로 저러지 않았을까? 민병대가 이러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그림은 솔로몬의 꿈, 솔로몬의 꿈 이런 장면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유 이것도 솔로몬과 여왕.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건 저기 뭐죠? 프레스코일 텐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바로크 회화를 다 이제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크 카라바치오로 시작해서 루벤스로 갔다가 플랑드르 지방으로 올라가서 루벤스로 갔다가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로 갔다가 프란스 할스와 스페인의 누구였죠? 벨라스케스까지 이렇게 붙었어요. 다음 과제를 줄 건데 다음 과제는 지난 시간에 내가 저 블랙매너 테네브리즘을 얘기했는데 저거에 추가해서 어, 하나 과제를 두 가지 과제를 줄게요. 뭐냐면 왜냐하면 첫 번째 과제는 첫 번째 과제는 어, 단체 초상화예요. 단체 초상화. 그런데 시대가 언제예요? 현대. 현대의 단체 초상화. 그러면 내가 나를 둘러싼 이야기여도 좋아요. 친구들, 내가 친한 친구들이어도 좋고. 그런데 자 이런 거예요. 내 친한 친구들의 모습만을 담으면 아까 그 해부학 실습 그림 기억나죠? 렘브란트 그림은 격이 다르죠. 그죠? 자, 친구들의 모습만 담으면 렘브란트 그림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온 그림처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상징성, 그죠?
그다음에 상징성과 은유가 상징성 같은 말이네. 상징성, 시대성,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격, 그리고 모임의 성격,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장면으로서의 단체 초상화를 기획해 보세요. 기획해 보세요. 그런데 그냥 기획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코덱스 데 렉스터 기억나죠? 밑그림 그렸던 거. 밑그림 그렸던 낙서. 몇 번 넘겨야 될까? 응? 10번 더 넘길 것 같은데? 많아. 엄청 많이 봤어. 돌아가니까 다 기억나니? 거의 다 와가는데? 요거. 그죠? 다빈치 코덱스 레스터를 바탕으로 해서, 자, 두 번째 과제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나만의 코덱스 렉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밑그림, 이건 노트를 만들어야겠죠? 자, 이거는 노트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죠? 코덱스 렉스터 노트를 만드는데, 이 주제로 코덱스 렉스터를 만들자고. 알겠죠? 그러니까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연습장, A4 사이즈 정도의 노트에다가 이 낙서를 계속해서 선생님이랑 계속 얘기를 합시다. 거기서 내가 뭘 담고 싶은지, 어떤 성격을 표현하고 싶은지, 여기 어떤 은유를 감춰놨는지, 이것을 상징화시키고 싶은 성격은 뭔지. 이해돼요? 어렵지? 어려워, 민선아? 어려워? 조금?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 자, 현대 사회의 단체 초상화가 주제입니다. 현대 사회 단체 초상화를 그려갈 건데, 자, 그려가는데, 그 그려가는 방식을 그냥 바로 이렇게 하나를 정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려가는 기획 과정을 이런 밑그림으로, 다빈치 밑그림으로 축적하는 거예요. 알겠죠? 축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꾸준히 해서, 다음 주까지 같이 연결해서 진행을 합시다. 알겠죠? 사투리 시간을 계속 내서. 그리고, 그러면 이게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마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로코코부터 시작할 거야. 다음 주 수요일에 로코코로 시작할게요.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은 이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로코코부터 시작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오케이. 질문. 녹화 끊어야지. 녹화를 하고 있었나?